세상으로부터 잊혀진 듯한 대한민국 남쪽의 외딴 산골 마을, 은하마을. 그곳에는 도시의 쉔샤오 대신 바람소리와 새소리만이 가득했고 시간마저 더디게 흘러가는 듯했다. 권희강은 이 깊은 산골짜기, 낡은 통나무 집에서 오래된 상실의 아픔을 간직한 채 홀로 살아가는 과묵한 사내였다. 몇 해 전 한순간에 화마호오우 모가 그의 아내 유월과 어린 딸 릴리의 목숨을 앗아간 후 그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그저 살아남았기에 살아갈 뿐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폭풍우 치는 밤, 그의 굳게 닫힌 세상 속으로 예기치 않은 한 명의 이방인이 마치 길 잃은 작은 새처럼 날아들었다. 그것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희미한 온기의 귀환일까? 기차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신음하며 낡은 은하역 플랫폼으로 힘겹게 들어섰다. 마지막 기적 소리와 함께 바퀴가 멈추자 승객들이 하나둘씩 짐을 챙겨 내리기 시작했다. 약속이나 한 듯 마중 나온 가족들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 택시를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자만이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빛바랜 쇼를 어깨에 단단히 두르고 있었고 발에는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부츠를 신고 있었다. 원피스 자락은 해지고 얼룩졌으며 뺨에는 먼지와 그을음 자국이 선명했다. 숄 아래로 살짝 드러난 턱선에는 짙은 보라색 멍이 끔찍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천 가방 하나만이 전부인 듯 꼭 쥐어져 있었다. 영무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례적인 질문이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처럼 갈라져 있었다. 없어요. 영무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가씨? 이젠 없어요. 여자의 텅 빈 눈동자는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영무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음 승객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여자는 마치 유령처럼 광장을 헤매었다. 작은 천 가방을 마치 마지막 남은 숨결이라도 되는 듯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아이들은 그녀의 기이한 행사액을 보며 수군거렸고 한 상인은 그녀가 지나가자 못마땅한 듯 혀를 찼다. 혼자 여행하는 여자에 대한 불길한 속삭임이었다. 하숙집 문을 두드렸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은 매정하게 닫혀버렸다. 해가 질 무렵 그녀는 마을 외곽 낡은 잡화점 뒤편의 바람을 겨우 막아줄 만한 작은 공터에 몸을 숨겼다. 딱딱한 바닥에 옆으로 웅크린 채 가방을 베개 삼아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함께 근처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그녀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다. 어이, 저기 저 여자 좀 보라고. 꽤 쓸만하게 생겼는데 오늘 밤 잠자리가 아쉬운 모양인데 우리가 좀 도와줘. 한 남자의 취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남자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느릿하고 불규칙한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왔다. 그녀는 부츠 속에 숨겨두었던 며칠 전 깨진 유리 조각을 꺼내 단단히 움켜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바로 그때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남자들이 갑자기 멈춰선 것이다. 한 명이 낮게 욕설을 내뱉더니 다른 한 명이 겁에 질린 듯 속삭였다. 이강이다. 그녀는 쌓아둔 나무 상자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엿보았다. 골목 어귀, 짙은 어둠 속에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땅에 끌릴 듯한 낡은 코트, 움직임 없는 넓은 어깨. 그는 아무 말도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조차 없어 보였다.
두 명의 취객은 마치 밤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 왔던 길을 허둥지둥 되돌아갔다. 그들의 발소리는 다가올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멀어져 갔다.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권희강이라는 그 남자 역시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혹은 그녀가 자신을 보았다는 것을, 누군가가 그녀의 존재를 알아챘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결코 먼저 말을 걸거나 다가오지 않았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여자는 동이 틀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마을이 다시 부산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뻣뻣해진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소문이 마을을 감돌기 시작했다. 간밤에 정체 모를 여자가 마을에 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 그녀에게는 아무런 짐도 반지도 없었다는 이야기. 심지어 그녀가 동쪽 큰 도시에서 일어난 큰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권희강이 그 여자에게 시선을 두었다는, 그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여자는 그 어떤 소문도 듣지 못한 듯, 혹은 들었더라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마을을 헤매며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빵집에서는 그녀를 문전박대했고 푸죽한 주인은 그녀의 얼굴에 대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름도 없고 신분을 증명할 아무것도 없는 여자에게 일자리를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녁 무렵 그녀는 울 기력조차 남지 않은 채 배고픔에 지쳐 다시 잡화점 뒤편 그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힘없이 닦아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눈물은 멈추지 않는 것일까?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다시 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에 그 남자, 권희강이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침묵과 연기, 그리고 오래된 상처들로 조각된 듯 깊고 그늘져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처럼 읽을 수 없는 그의 잿빛 눈동자가 그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녀를 향해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이름도, 돌아갈 남편도, 도망칠 곳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권희강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서 걸었고 서지우는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고 더 이상 무언가를 묻거나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이끄는 대로 그의 그림자만을 의지한 채 묵묵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는 은하 읍내의 번잡한 큰 길을 벗어나 교회 묘지 뒤편으로 난 좁고 외딴 오솔길로 그녀를 이끌었다. 마른 가을 바닥을 몇 번 건너고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듯한 가파른 산길을 한참이나 더 올라갔다. 길은 험했고 주변은 온통 키 큰 소나무와 앙상한 잡목들 뿐이었다. 간간이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마른 풀잎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이강의 과묵함과 그녀의 절박한 침묵은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그들은 산 중턱, 거대한 바위 틈 옆에 위태롭게 메어져 있는 늙은 말 한 마리와 마주쳤다.
말은 그들을 보자 희미하게 울음소리를 냈지만 이강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우가 더 이상 걷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말없이 그녀의 팔을 잡아 부축하여 말 한 장 위로 힘겹게 올려주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놀랍도록 조심스럽고 또 부드러웠다. 그는 말의 고삐를 잡고 다시 묵묵히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말은 마치 안장 위의 사람이 금방이라도 부서질세라. 아주 느리고도 신중한 걸음으로 그를 따랐다.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마침내 그들은 그의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주변 풍경과 하나 되어 숨쉬는 듯한 낡고 작은 통나무 집이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비바람에 바랜 나무 벽, 담쟁이 덩굴이 반쯤 뒤덮은 지붕, 그리고 돌로 쌓아 올린 투박한 굴뚝에서는 희미하게 저녁영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곳에는 어떤 인위적인 울타리도 화려한 꽃밭도 없었다. 오직 거친 나무와 차가운 바위, 그리고 깊은 산골짜기의 정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강은 말에서 내려 고삐를 나무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오두막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그녀에게 들어오라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강요하지 않는 침묵.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무게감을 지닌 초대. 지우는 잠시 말 한 장 위에서 얼어붙은 듯 망설였다. 여기가 정말 그녀가 머물러도 되는 곳일까? 이 낯선 남자를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다른 어떤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말에서 내려 그의 뒤를 따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오두막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 타는 냄새와 함께 은은한 삼나무 향이 풍겨왔고 한쪽 구석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음식이 김을 내며 끓고 있었다. 집안은 두 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가구라고는 낡은 나무 식탁과 의자 몇 개, 그리고 벽에 기대어 세워진 몇 개의 선반이 전부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주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이강은 말없이 한쪽 벽에 놓인 간이 침대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 깨끗한 물이 담긴 낡은 양동이와 거친 삼배 수건 하나를 가져와 그녀 앞에 놓았다. 식탁 위에는 이미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친 빵 한 조각과 뜨거운 콩수프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문가에 선 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먹으시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깊고 낮았으며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약간은 거칠었다. 그리고 편히 주무시오. 몸이 좀 괜찮아지거든. 그때 떠나도 좋소.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는 그것이 아주 큰 위안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가두거나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잠시 동안의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려는 것 뿐이었다. 그는 그 말을 마치고는 곧바로 다른 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방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한참 동안이나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방 안에는 오직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그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전부였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마침내 아주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빵은 딱딱하고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콩수프는 아주 단순한 맛이었지만 그녀의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음식을 씹어 삼켰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양동이의 물로
조심스럽게 손과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이나 자신의 얼굴에 달라붙어 있던 더러운 스카프를 벗어 던졌다. 그녀는 간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침대 발치에는 투박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담요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대신 참을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그대로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워 눈을 감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어쩌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어쩌면 오늘 밤만큼은 아무런 위협 없이, 아무런 공포 없이 무사히 잠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희미하게나마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깊고 깊은 산골짜기, 낡은 통나무 오두막의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부엉이의 낮은 울음소리 대신 그녀는 오직 자신의 가슴 속에서 아주 느리고도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벽난로의 따뜻한 온기만을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새벽, 서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천근만은 무거웠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단 하루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기묘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오두막 안은 아주 고요했고 벽난로에서는 마지막 남은 장작이 희미한 온기를 내뿜으며 타닥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건희강은 이미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다. 그의 거친 작업복과 낡은 사냥용 칼만이 벽 한쪽에 무심하게 걸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어젯밤 그녀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의 침대를 내어주고 자신은 딱딱한 나무 바닥에서 웅크린 채에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오두막 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선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녀는 그가 허락한 공간 외에는 감히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언제 돌아올지,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에게 또 어떤 요구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권희강은 그녀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묻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어디론가 떠났다가 해가 질 무렵이면 말없이 돌아와 사냥해 온 작은 산짐승이나 혹은 나무 열매들을 그녀 앞에 툭 던져놓고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다. 그의 그런 무심함 속에서 지우는 오히려 아주 작은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지도 그렇다고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만을 제공해 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그런 침묵이 오히려 감사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감에 따라 지우는 아주 조금씩 오두막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돌아올 때까지 침대에 숨어 지내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오래된 셔츠를 빌려 입고 낡은 빗자루로 오두막 바닥을 쓸고 삐걱거리는 창문을 닦았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는 법도 배웠고 그가 가져다주는 투박한 식재료들로 서툴지만 정성껏 음식을 만들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결코 말을 걸지 않았고 그 역시 아주 가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비어있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미묘한 공존의 침묵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공간과 자유를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절대적인 고독과 평화를 주었다. 그것이 그들 사이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한 궁금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왜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일까?
왜 그의 집에는 그 어떤 가족 사진 하나 혹은 과거를 짐작하게 할 만한 그 어떤 물건조차 없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매일 새벽 어디로 그렇게 급하게 떠났다가 또 무엇을 하고 해 질 역해야 돌아오는 것일까? 7번째 날 아침이었다. 그녀의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은 마침내 조심성을 이겨냈다. 그녀는 이강이 평소처럼 말 없이 오두막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후 아주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몰래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발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매일 다니는 듯한 그 길은 험준한 소나무 숲을 지나 작은 계곡을 건너 마침내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언덕 위 공터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과 마주쳤다. 그는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2개의 나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나는 그의 키만큼 컸고 다른 하나는 그의 무릎에도 채 미치지 못할 만큼 아주 작았다. 그는 기도하고 있지도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눈빛으로 2개의 십자가를 번갈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는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듯했고 그의 거친 손가락은 마치 땅 속에 묻힌 누군가의 온기라도 더 느끼려는 듯 축축한 땅바닥을 하염없이 매만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2개의 십자가 아래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실감이 바로 그의 깊은 침묵과 고독의 이유라는 것을 그녀의 목구멍이 뜨겁게 메어왔고 눈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신성한 슬픔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지고 말았다. 이강이 날카롭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과 그녀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는 소리치거나 욕설을 내뱉지 않았다. 그저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아주 깊고도 날카로운 상처와 함께 그녀를 향한 차가운 분노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네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낮게 잠겨 있었다. 지우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왔던 길을 되돌아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고 또 위태로워 보였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지우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곳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중립적이거나 공유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경솔한 행동과 그의 드러난 상처로 인해 무겁고도 불편하게 변해버린 침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음을, 그리고 그의 신성한 슬픔의 공간을 더럽혔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아주 작은 짐을 꾸렸다. 그가 남겨준 거친 빵 한 조각과 비누, 그리고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두르고 있었던 낡은 스카프가 전부였다. 그녀는 낡은 책에 귀퉁이를 찢어 아주 짧은 메모를 남겼다. 그곳에는 단 3단어만이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동이 트기 직전 아주 조용히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다. 그저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이 저지른 죄책감의 무게보다 더 무겁고 또 고통스러웠다. 산길은 어둡고 차가웠으며 그녀의 낡은 부츠는 이미 그녀의 발 뒤꿈치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인 서지우는 권희강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아주 조용히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신성한 슬픔의 공간을 더럽혔다는 생각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면목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남겨준 약간의 마른 빵과 물통, 하나만을 챙긴 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차가운 산길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강의 시야에서 그리고 자신의 그 끔찍한 죄책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산길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하고 가팔랐다. 밤새 내린 이슬에 젖은 낙엽은 미끄러웠고 그녀의 낡은 부츠는 이미 터져버린 물집 위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다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고 머리는 어지러웠으며 배고픔과 갈증은 극한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결국 마른 강바닥 근처의 거친 바위 위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 위로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보이는 텅 빈 하늘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다. 한편 오두막에서 잠이 깬 권희강은 지우가 사라졌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가 남기고 간 아주 짧은 메모,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를 발견한 그의 가슴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분노보다는 깊은 자책감과 함께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너무 매정하게 그녀를 대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녀의 그 작은 호기심조차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했던 자신의 편협함이 그녀를 또다시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아니었을까 후회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험한 산속에서 그녀 혼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말을 준비하고 약간의 비상식량과 구급 약품을 챙겨 그녀의 흔적을 따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행히 밤새 비가 내리지 않아 그녀의 희미한 발자국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그는 마침내 마른 강바닥 근처 바위 위에 쓰러져 있는 지우를 발견했다. 그녀는 아주 미약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지만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말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아 올렸다. 생각보다 너무나도 가볍고 연약한 몸이었다. 그녀의 머리가 힘없이 그의 가슴에 기대어졌다. 그의 낡은 코트에서는 늘 그렇듯 짙은 연기 냄새와 함께 알싸한 소나무 향이 풍겨왔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품 안에서 아주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강은 그녀를 말에 태우고 아주 느리고도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시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가는 동안 그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그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축했고 차가운 산바람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코트 자락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그는 마치 아주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라도 다루듯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침대 위로 옮겼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가 사용했던 간이 침대가 아닌
자신이 사용하던 더 크고 따뜻한 안쪽 방의 침대였다. 그는 그녀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로 그녀의 몸을 감싼 후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녀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날 밤부터 지우는 며칠 동안이나 깊은 열병에 시달렸다. 그녀는 뜨거운 열과 함께 끊임없는 악몽 속에서 헤매었고,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하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아주 희미하게나마 자신을 간호하는 이강의 존재를 느끼곤 했다. 이마 위로 느껴지는 차가운 물수건의 감촉, 입가로 흘러드는 쌉싸름한 약초 달인 물의 맛, 그리고 아주 가끔씩 들려오는 그의 낮고 거친 목소리. 그는 단 한 번도 오두막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밤중에 무뜩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의 덥수룩한 수염과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의 얼굴. 하지만 그 모든 것 너머로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어떤 따뜻함과 흔들림 없는 강인함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머물렀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마침내 지우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정신은 한결 맑아져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크고 더 안락했으며 무엇보다 아주 두껍고 따뜻한 이불이 그녀를 덮고 있었다. 빛바랜 붉은색과 푸른색 조각들로 기워진 낡았지만 아주 정갈한 느낌의 누비 이불이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맑은 수프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수프를 떠먹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있는 방 안을 아주 조심스럽게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에는 한 번도 이 방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다. 좁은 선반 위에는 낡고 해진 가죽 성경 한 권과 함께 바늘이 4시 16분에 멈춰버린 은색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말 한 마리와 함께 바닥에 릴리라는 이름이 새겨진 아주 작은 아이의 가죽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옷장 문틈으로는 아주 옅은 푸른색의 칼라 부분에 섬세한 레이스 장식이 달린 낡은 드레스 자락이 살짝 보였다.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아주 특별한 날에 입었을 법한 그런 드레스였다. 그것들은 모두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의 소중한 손길에 의해 정성껏 보관되어 온 물건들임에는 틀림없었다. 그 방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동시에 아주 따뜻하고도 애틋한 그리움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다. 이강은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그녀의 안색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몸이 좀 나아졌나 보군. 지우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불편하거나 경계심 가득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아주 조심스럽고도 미묘한 교감의 침묵이었다. 권희강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그리고 서지우의 절망으로 얼어붙었던 영혼이 아주 조금씩 서로를 향해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지우 체리는
마침내 기력을 회복하여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권희강이 자신을 위해 내어준 안쪽 방의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하염없이 창밖의 숲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방에서 보았던 낡은 성경과 멈춰버린 회중시계, 그리고 릴리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나무 말과 앙증맞은 아이의 가죽신,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과연 어떤 아픔을 간직한 채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날 저녁, 지우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다. 이강은 평소처럼 벽난로 앞에 앉아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두막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지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길 필요도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 남자 앞에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저는 사실 감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앓았던 게 아니에요. 그녀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주 오랫동안 지옥 같은 곳에서 도망쳐 왔거든요. 매일 밤 숨 막히는 악몽과 함께 제 삶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을 강요하는 사람들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쳐 왔어요.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때로는 격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했던 새아버지의 학대. 그녀가 16살이 되던 해, 새아버지는 그녀를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에게 팔아넘기려 했다.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고 인자한 가면을 쓰고 그녀에게 접근했던 그 남자는 약혼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지자마자 짐승처럼 돌변하여 매일 밤 그녀를 폭행하고 유린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도망치려 했지만 번번이 붙잡혀 돌아와야 했고 그때마다 더 가혹한 폭력과 감금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어두운 식료품 저장실에 갇혔던 기억은 그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악몽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고 그 지옥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우연히 이 은하마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벽난로의 불꽃은 어느새 사그라들고 있었고 방 안에는 다시 깊은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권희강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끊거나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그녀의 고통에 대한 아주 진한 연민과 함께 세상을 향한 어떤 깊은 분노 같은 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거칠게 잠겨 있었다. 내가 잠시 읍내에 생필품을 구하러 내려갔을 때 였소. 그는 마치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드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후였지. 내 아내 유월이와 이제 겨우 4살이었던 내 어린 딸 릴리가 그 끔찍한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께 세상을 떠났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내 손으로 직접 이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소. 그리고 이 오두막을 다시 지었지. 그리고 그냥 여기에 머물렀소. 그들 곁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과거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그들이 겪어야 했던 상실의 아픔과 절망의 깊이는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지옥을 헤매다 마침내 같은 불꽃 앞에서 서로의 상처를 발견한 두 영혼과도 같았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자신이 처음 사용했던 간이 침대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두막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차갑거나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연대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오두막 문 앞에는 아주 작고 소박한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발에 꼭 맞을 것 같은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새 등산 화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쪽지 하나가 함께 놓여 있었다. 그곳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함께 이 길을 걷는 이에게. 지우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이나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그의 침묵이 결코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더 깊고 진실한 존재감이었고, 그것은 행동으로 말하고 머무름이라는 언어로 쓰여지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새 등산화를 신고 오두막 문을 나섰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숲속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청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삶에도 어쩌면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권희강이라는 한 남자와 함께라면. 그렇게 몇 주 혹은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권희강의 오두막에는 서지우 체리가 가져온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고, 그 역시 그녀에게 그저 하룻밤의 피난처를 제공한 무심한 산골 사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우는 이제 오두막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강이 사냥이나 약초 횟집을 위해 새벽 일찍 집을 나서면 그의 빈자리를 따뜻한 아침 식사 냄새로 채웠다. 그가 구해오는 밀가루로는 투박하지만 구수한 빵을 구웠고, 산에서 따온 이름 모를 버섯과 나물들로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낡고 해진 옷가지들을 정성껏 기워주었고, 그가 밤늦게 돌아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말없이 건네곤 했다. 이강 역시 그녀의 그런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가끔씩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고, 그녀가 마당 한 구석에 작은 텃밭을 일구는 것을 말없이 도와주기도 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주 작고 투박하지만 그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숟가락이나 서툴지만 정성껏 엮은 마른 꽃 장식 같은 것들을 선물처럼 건네곤 했다. 그녀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그 선물들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위로하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그녀는 가끔씩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반죽을 치댔고, 그는 벽난로 옆 흔들의자에 앉아 말 없이 그녀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칼을 갈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 평화로운 일상 아래로 아주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은혜읍 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권희강이라는 고독한 산골 사내가 정체 모를 젊은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도시에서 도망쳐온 여자라고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혹시라도 신문에 났던 그 유명한 실종된 판사의 딸이 아니냐는 위험한 추측을 하기도 했다. 이강이 그놈, 아주 젊고 예쁜 여자 하나를 산속에 숨겨두고 산다더라. 쯧쯧, 이름도 없고 근본도 없는 여자라는데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어. 글쎄, 얼마 전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던 그 실종된 판사, 댁 외동딸이 아닐까 인상차기가 아주 비슷하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그 악에 없는 혹은 악의적인 호기심은 결국 은혜읍 보안대장 최피룡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가을날 아침, 지우가 마당에서 햇볕에 옷가지를 널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집 지키던 누렁이가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고, 곧이어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낯선 그림자가 오두막 마당으로 들어섰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사내, 바로 은혜읍 보안대장 최피룡이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보안대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권희강은 이미 그들을 발견하고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엽총을 들고 오두막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늘에 가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차갑고도 단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최보안관, 이 깊은 산골까지 어쩐 일이시오? 혹시 길이라도 잃으신 겁니까? 이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최피룡 보안관은 이강을 무시한 채 그의 뒤에 숨어있는 지우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아가씨,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저는 은혜읍 보안대장 최피룡이라고 합니다. 지금 동쪽 큰 도시에서 아가씨를 애타게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납치라도 당하신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되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저는 결코 납치된 것이 아닙니다. 제 발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최 보안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렇다면 왜 지난 몇 달 동안 가족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다못해 편지 한 통도 없이 이렇게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내시는 겁니까? 아가씨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가씨의 아버님은 이 나라의 법을 관장하시는 아주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아가씨는 그분에게는 그저 실종된 귀한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어떻게든 데려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권희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 누구의 재산도 아니오. 그리고 이 오두막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오. 최 보안관은 그제야 이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권희강 자네, 이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것이 자네 신상에 좋을 걸세. 내까지 산골뜨기가 감히 서원익 판사님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분께서는 지금 당장 따님을 무사히 모셔오라고 나에게 엄명을 내리셨네. 그러니 순순히 길을 비키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는 허리춤의 권총을 슬쩍 만지작거리며 위협했다. 그가 지우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우가 이강의 등 뒤에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며 최 보안관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절박함과 함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만약 당신들의 손에 이끌려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를 겁니다. 보안관님이 저를 폭행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고 온 세상에 외칠 거예요.
제가 살기 위해 해야 할 말이라면 그 어떤 끔찍한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다고요. 차라리 이 오두막에서 저 혼자 쓸쓸하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 끔찍한 집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녀의 그 처절한 외침은 마치 쇠망치처럼 최 보안관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일이튼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그 절박한 눈빛 속에서 진실을 읽었다. 그녀는 정말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었다. 아가씨, 지금 당신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요. 최 보안관은 마침내 체념한 듯 말했다.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저지른 진짜 실수는 지난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제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순순히 내버려 두었던 바로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권희강이 다시 한번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버티고 섰다. 그의 존재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든든하고 또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서 그 어떤 곳으로도 가지 않소. 만약 억지로 그녀를 데려가려 한다면 나 또한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오. 한동안 세 사람 사이에는 숨 막히는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만이 흘렀다. 산골짜기의 매서운 바람소리만이 그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최피롱 보안관은 권희강의 그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과 서지우의 그 절박하고도 결연한 저항 앞에서 마침내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땅바닥에 침을 뱉더니 욕설을 짓거리며 허탈하게 말에 올라탔다. 두고 보게나. 자네들은 오늘 일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이야.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왔던 길을 되돌아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최 보안관 일행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권희강은 자신의 어깨에 걸쳐 메고 있던 엽총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지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가 단단한 팔로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강 씨.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또 다정했다. 그날 밤 그들은 그 어떤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강렬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동정이나 보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위험을 극복하고 서로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깊고도 굳건한 믿음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 또한 그들을 동시에 덮쳐오고 있었다. 최피롱 보안관, 일행과의 격렬했던 총격전이 끝나고 오두막에는 다시 깊고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한 경계나 불안함이 아닌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깊고도 끈끈한 연대감과 신뢰의 침묵이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권희강은 부서진 오두막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총탄 자국이 남은 현관문 기둥을 교체하고 깨진 유리창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웠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있는 한 여자를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서지우 체리 역시 그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도왔다. 그녀는 총격전의 흔적이 역력한 마루를 깨끗이 닦아냈고 흩어진 살림살이들을 정돈했으며 그를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이곳에 머물러도 되는지 혹은 언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지난밤의 그 격렬했던 사투는
이미 그녀에게 답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곳은 이제 그녀에게도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과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강이 산에서 나무를 해오면 그녀는 말없이 그 나무를 받아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그녀가 서툰 솜씨로 빵을 구우면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었다. 그가 밤늦게까지 사냥도구를 손질하고 있으면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낡은 그의 옷가지를 꿰매곤 했다. 그리고 가끔씩 매서운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 때면 그는 말없이 그녀의 침대 발치에 자신이 아끼던 두꺼운 담요 한 장을 더 놓아두곤 했다. 그들의 그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은 오두막 주변의 자연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지우는 오두막 뒤편에 버려진 작은 땅을 일구어 아담한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디선가 구해온 마늘과 양파 씨앗을 심었고 바질과 라벤더 같은 작은 허브들도 정성껏 옮겨 심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그 작은 생명들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꼈다. 척박한 땅 위에서 피어나는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들은 마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자신들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우는 작은 나무 조각에 칼로 무언가를 새기고 있는 이강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주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손길로 나무 표면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만드냐고 물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부엌 창문 옆에 걸려있는 아주 작고 소박한 나무 현판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아에라 야루오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주 오래전 자신에게 스스로 붙여주었던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던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이름이었다. 그녀는 이강이 어떻게 그 이름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어떤 운명적인 교감과도 같은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이 함께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이강은 지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라씨, 좋은 아침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가 처음으로 불러준 그녀의 진짜 이름은 마치 감미로운 음악처럼 그녀의 셔츠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아라는 오두막 현관문 위에 새로 걸린 또 다른 나무 현판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건희강과 아라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더 이상 건희강의 오두막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집,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보금자리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현판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벽난로의 불꽃이 따뜻하게 타오르는 오두막 안에서 아라는 접은 종이 한 장을 조용히 이강 앞에 내밀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요란하고 거창한 결혼식 같은 건 조금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가 영원히 당신 곁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냥 그렇게 한마디만 말해줘요. 이강은 한참 동안이나 그 종이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연필을 들어 그녀의 글귀 아래에 아주 짧은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당신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그날부터 이미 내 곁에 영원히 머물고 있었소. 그는 그 종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 어떤 화려한 프로포즈도, 값비싼 반지도,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진실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어떤 증명이나 확인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요란한 폭죽처럼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산골짜기의 작은 샘물처럼 아주 조용하고도 꾸준하게 솟아나 서로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치유하며 마침내 거대한 강물이 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하 마을의 깊은 침묵 속에서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안전하고도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거의 그림자와 현실의 위협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건희강과 강하라, 체리에서 스스로 선택한 이름의 깊은 산골, 오두막에서의 생활은 조용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도시의 삶보다도 더 풍요롭고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사냥을 하고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은 서로의 따뜻한 위로와 깊은 이해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어 갔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변치 않을 사랑만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완벽한 안식처이자 유일한 전부가 되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그 평화롭고도 아름다운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이강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오랜만에 내려간 은혜읍에서 불길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아라의 아버지인 서원익 판사가 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은혜읍은 물론 인근 지역 전체에 엄청난 현상금과 함께 그녀를 찾는 수배령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최필웅 보안관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산속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이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서원익 판사의 막강한 권력과 재력 앞에서는 그 역시 한낱무력한 산골 사내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온 이강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렉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라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이강 씨, 더 이상 당신을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 역시 언제까지고 이렇게 당신의 등 뒤에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제 과거는 이제 제가 직접 정면으로 맞서야만 해요. 그것이 설령 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강은 그녀의 말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안 돼요. 아라 씨, 당신 혼자서는 절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소. 내가 있잖소.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위험이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소. 하지만 아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강 씨, 이건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싸움이어야만 해요. 당신은 이미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과 용기 덕분에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켜야 할 차례예요. 제가 이곳을 떠나야만 당신도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제 아버지와 당당하게 마주서서 제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줘야만 하고요.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강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다.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그들의 슬픔과 사랑을 대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아라는 아주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챙긴 채 조용히 오두막을 나섰다. 이강은 그녀의 뒷모습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문기둥에 기댄 채 주먹만을 불끈 쥐고 있었다. 아라는 떠나기 직전 그에게 자신이 직접 조각한 작은 나무 새 한 마리를 건네주었다. 언젠가, 아주 언젠가 제가 모든 것을 다 바로잡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때 이 새처럼 자유롭게 당신 곁으로 날아올게요. 그때까지 부디 저를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약속 또한 담겨 있었다. 아라가 떠난 후 이강의 오두막에는 다시 깊고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나 고독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남기고 간 약속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인내와 사랑의 침묵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가 선물한 작은 나무 새를 바라보며 그녀가 안전하기를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서울로 향한 아라,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 서지우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의 여정은 험난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아버지 서원익 판사의 감시망을 피해 숨어 지내며 동시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찾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언젠가 이 모든 싸움이 끝나고 사랑하는 권희강의 곁으로 당당하게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지우는 수많은 위협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의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이강에게 돌아갈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과 이강의 이야기를 담은 아주 특별한 그림책 한 권을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책의 제목은 소년과 강이었다. 그것은 폭풍우 치던 그 밤, 자신을 구해준 한 용감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고 동시에 그 소년을 향한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고백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 책이 아주 작은 기적이라도 만들어내어 자신들의 끊어진 인연을 다시 한번 이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책이 출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놀라운 소식이 그녀에게 전해졌다. 대한민국 남쪽의 아주 작은 어촌마을, 물빛 마을의 낡은 도서관에서 한 남자가 그녀의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에는 그녀가 아주 오래전 그에게 남기고 왔던 바로 그 은색 기념패와 너무나도 닮은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는 것이다. 서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 그가?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물빛 마을로 향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그들의 운명이 다시 한번 교차하려는 순간이었다. 몇 해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지우는 도시에서의 치열했던 싸움을 뒤로하고 아주 가끔씩, 그러나 꾸준히 물빛 마을을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 서원익 판사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아주 작은 규모의 공익재단, 어쩌면 과거 권희강과 함께 꿈꿨던 푸른별 재단의 작은 씨앗일지도 몰랐다를 설립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물빛 마을과 그곳에 있는 한 남자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출판한 그림책
소년과 강은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되었지만 정작 그 책의 진짜 주인공인 권희강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물빛 마을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빛바랜 소년과 강, 그림책 한 권과 함께 그가 언젠가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것과 똑같은 또 다른 은색 기념파의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가 주었던 기념패를 간직하고 있었고 그와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어 그를 찾아갈 용기를 얻으려 했던 것이다. 물빛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는 작지만 깔끔한 물빛 희망센터라는 현판이 걸린 건물이 새로 들어서 있었고 그곳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어르신들의 정겨운 이야기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센터 마당 한가운데서 아이들에게 홍수 대피 요령과 응급 처치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권희강이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과묵하고 강인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깊은 평온함과 함께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지우를 발견하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그들이 겪었을 모든 시간과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마침내 이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반가움과 그리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 책, 당신 이야기였소. 그리고 어쩌면 내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가 가리킨 곳에는 아이들이 방금 전까지 읽고 있던 소년과 강, 그림책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라도 당신에게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고요. 그들은 그날 저녁, 아주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밤늦도록 나누었다. 지우는 자신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응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얼마나 커져만 갔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강 역시 자신이 그녀를 떠나보낸 후 얼마나 깊은 후회와 고독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책 한 권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는지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들의 대화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이어졌지만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마을에서는 물빛 희망센터의 정식 개관식이 열렸다. 권희강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단상에 올라 짧지만 진심 어린 연설을 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거센 홍수 속에서 한 용감한 여인을 구했지만 오히려 그 여인이 자신을 더 깊은 절망의 홍수 속에서 구해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그의 시선은 객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서지우를 향해 있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그들의 운명이 처음 시작되었던 낡은 나무 다리를 찾았다. 지는 노을이 강물 위로 아름다운 황금빛 물결을 수놓고 있었다. 이강은 주머니에서 아주 작고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직접 깎고 다듬은 삼나무 반지를 꺼내 지우에게 건넸다. 반지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함께 머물다 라는 두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결코 완벽함의 증표가 아니오. 지우 씨, 이것은 세상 모든 폭풍우가 다 지나간 후에도 변치 않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가치들,
그리고 당신과 내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나의 변치 않을 약속이요. 아주 많이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내 모든 진심과 사랑을 이 작은 반지 안에 전부 다 담았소. 부디 이 반지와 함께 내 남은 모든 생을 당신 곁에 함께 머물게 해주시오. 지우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그러나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이 투박한 삼나무 반지가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강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것은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손가락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어떤 화려한 음악도 거창한 맹세의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흐르는 강물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 뒤로는 물빛 희망센터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 소리가 따뜻한 저녁 공기를 타고 잔잔하게 흘러왔다. 그들의 사랑은 결코 동화 속 이야기처럼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길을 잃었던 한 여자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묵묵히 내어주었던 한 남자,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오해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 마침내 함께 희망의 꽃을 피워낸 아주 작지만 위대한 기적이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어쩌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폐허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머물러 주는 것. 바로 그것일지도 몰랐다. 물빛 마을의 그 낡고 오래된 나무 다리 위에서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마침내 하나가 되어 영원하고도 변치 않을 사랑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그 어떤 것엔 폭풍우도 결코 흔들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도 굳건한 반석이 되어 그들의 남은 모든 날들을 따뜻하고도 아름답게 비춰줄 터였다. 맺은 말 및 감사 인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폭풍 속의 만남, 물빛 마을의 기적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권도현과 문채영, 두 사람의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예기치 않은 시련 속에서도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보듬어 안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솔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권도현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아 헤매던 문채영이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 어린 댓글, 그리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격려의 말씀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써내려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었기를 바라며 권도현과 문채영이 마침내 찾아낸 평화와 행복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사랑과 희망, 그리고 아름다운 기적들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폭풍 속의 만남, 물빛 마을의 기적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새롭고 흥미진진하며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 순간순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